자, 지금 이제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일단은 지금 50분들 다 오신 것 같아서 아마 앞전에 조금 더 많이 오시고 그때 아마 영상 시청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설명을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우선 저희는 저희 롯데캐슬 등려리의 시인사에서 나왔고요. 이현성 이사님 반갑습니다. 운영 설명인데 저희가 시인사에서 나와가지고 설명한다니까 좀 오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 거는 저희가 하나 호텔들 리조트와 제가 업무계획을 하고 마케랑 브랜드를 조인을 하고 향후에 그리고 어떤 진행되는 운영사의 결정이라는 조건에 대한 모든 관련들에 있어서 저희 시행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최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서 인연을 가진 곳에 제가 직접 준비를 했고 향후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케어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위탁 입시 점검 행사 동안에 위탁 계획을 체결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그럼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이 맞을지 선생님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은 좀 명확한 답을 듣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해서 나의 자산 가치를 이제 극대화시킬 거냐 이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같이 좀 설명해 드리고자 제가 설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분양을 하던 당시에 정말 경쟁률이 엄청났었죠. 360대1이라는 경이로운 당시에 경쟁률이 나왔는데 물론 저희 드메르가 부산역 앞에 그리고 부산항을 바라보는 독점적인 모션들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좋은 입지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건축 조형물 다양한 장점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당시에 가장 큰 생수계 어떤 폭발적인 인기의 포문을 연 거는 그 원인이 아마 생수 생활형 숙박시설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장점 때문일 거예요. 근데 그 장점이 뭐죠? 네. 내가 이 주택을 다주택자라면 이제 종부세가 이제 중과세가 되는데 그런 이제 문제를 우리가 피할 수 있다. 내가 이미 주택을 연실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투자로 이 물건을 더 구매해도 내 이제 세금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세제적인 혜택이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을 했을 거라고 그러죠. 저희가 지금 이제 일부 분들은 이제 오피스텔을 옮기는 경우 희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오피스텔로 결국은 변경을 한다는 것은 의미는 내가 들어가서 살 거야, 즉 주거용으로 들어가서 살 거야도 있고 또는 나는 이제 월세를 줄 거야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세를 주면 여러분들이 이거 분양받으실 때 다 이제 임대차 계약서 개인 사업자 다 내셨잖아요. 임대 사업자 내셨죠. 그러면서 이제 부가세를 다 이제 환급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저희 이 임차인을 모집을 하면 법인 계약으로 아니면 이제 부가세 끊고 어떤 이제 업무용 오피스텔로 임대를 한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결국에는 주거용으로 임차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고 그 말인즉슨 언제든지 이 과세장국에 의해서 주거용 우피로 인식이 되어서 부가세를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종부세를 중과세 받을 수 있는 리스크는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진행한 내용은 물론 이제 그거는 가지고 계신 그 물건의 평형대라든지 아니면 나의 재산, 부동산 보유 상태에 따라서 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설명드린 내용은 평형대별로 그리고 나의 그 주택 보유 상태에 따른 이제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한 전략과 그리고 저희가 그럼 생수그룹 유지를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그런 부분을 문제들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가이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미 오피스텔로 변경하세요라고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권장을 했어요. 컨설팅도 지원하고 뭐 다양하게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단기 예금을
27년도까지는 유예될게라고 충분히 이제는 계획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인즉슨 생수 영업 신고를, 그러니까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그거를 호실을 이제 숙박업 내지 또는 임차로 해서 운영을 한다라면 이거는 불법 영업이 되는 거죠. 그런 호실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저희가 그 이미영 카페 통해서 공개했었지만은 제가 그 한 달 전에 이제 건축가에 들어갔을 때 이쪽에서도 그 담당 주무관이 공개를 하던 게 그 옆에 있는데 보면 일부는 분명히 오피스텔로 2차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략 75시 정도는 영업신고도 안 돼 있고 응대응대가 안 돼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추후에 그 호실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강하게 부과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내가 소유를 하고 있고 주거용 부동산은 주택을 뭐 소유하고 있어서 이거를 생숙으로 유지를 해야 한다라면 저 생숙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면 영업신고는 필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영업신고를 안 해버리고 이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을 뭐 넣거나 운영을 한다라면 분명히 이것은 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저희가 크게 보면은 이제 4, 5, 4, 6 타입, 그다음 7 하나 이제 9등 타입 이렇게 있는데요.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4, 5, 4, 6 타입은 내가 직접 들어가겠다라고 그냥 가지신 수요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결국에 4, 5, 4, 6 타입은 내가 수익형으로서 투자를 한 거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수익형으로서 운영을 할 때 어떤 기준에서 판단할 거냐? 결국은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률이 답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생수기 맞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5kg 맞습니까? 4, 6, 4, 6 타입의 한정에서 있는가라면 옆에 이제 있는 사례 중에서 제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합성 같은 경우는 지금 동평 유사평형대에 이제 오피스텔로 임차를 누는 수익률과 생수구로 운영해서 받는 수익률의 약 15% 정도 내지 10% 정도가 이제 생수기 좀 더 높게 지금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협상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물건보다는 이평형대에서는 생수구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호실이 4, 5, 4, 6 타입이라면 얘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내가 더 수익률이 높게 가져갈 수 있을까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민의 원인이고 그게 정답일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7하나 90 타입 같은 경우는 뭐 소규모 가족이 되었던 대형 가족이들 간에 실제 들어가서 주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또는 이거는 그런데 이제 고민은 이런 거죠. 지금 이게 내가 지금 들어가더니 이제 중과세에 대한 우려가 되고 내가 이미 자산이 부동산이 지금 현재 있어. 그래서 내가 들어가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하나로 운영이 되는 생수 유지 기간이 5년 동안에 기존 자산을 처분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 브랜드 또는 생수구로 이제 운영을 잘 해서 적정한 수익률을 받고 이후에 국항이 어떤 인프라가 모두 완성이 되고 이 가치가 정말로 최고조에 달했을 때 기존 자산을 처분하고 내가 여기에 뭐 저기 들어가거나 이런 이제 전략을 이제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맞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어떤 이제 그 방향을 좀 찾으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러면 이 생수구를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에 문제가 생기겠죠. 자, 생수구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에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생수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저희가 제안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장기 숙박형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월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용도가 얘는 생수기인 상태인 거죠. 생수기인 상태로 3개월 내지 11개월까지의 장기 숙박객을 유치를 해서 고정된 임대료를 이제 받는 방식이에요. 다만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오피스텔과의 차이점은 뭐냐? 얘는 브랜드가 하나라는 거. 나는 호텔에 산다. 나는 하나에 산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도 실제 방을 봤을 때 관리가 안 된 어떤 공실 상태와 아니면은 모든 가구와 침구와 비품들이 다 갖춰진 이제 호텔 객실을 보여줬을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당연히 이제 이쪽에 대한 선택률이 높을 거고, 당연히 그것은 이제 인도에 이제 반영이 될 것이겠죠. 특히 지금 초기에 저희가 4, 5, 4 타입이 지금 500개가 있어요. 그러면 500개가 만약에 이제 오피스텔로 해서 시장이 풀린다. 지금부터 이제 시장이 풀리겠죠. 그러면은 임대가가 목표하는 만큼 나의 기대 수익에 따라올 수 있을까요? 500개 이제 이게 풀렸다라고 하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은 입주 초기에는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수익이 나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최소 1년이 지나고 한 바퀴, 두 바퀴가 돌아야지 이 가치가 인정되고 생활 편의가 인정되고 이 적정한 시세가 형성되면서 내가 원하는 기대 수익이 나오는데 초기에는 그만큼의 이제 수익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거는 이렇게 장기 숙박형으로 하나마트라는 이름으로 위탁이 되어져서 운영이 된다라면 시행사에서 브랜드 도입기와 그다음에 물품비 할인 지원을 해드리고 추가로 1년간 이제 분양가의 이제 공급가액의 2%를 추가로 더 드린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분은 보면 나는 확정적인 금액이 너무 중요하니까 확정적인 금액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안정적인 장기 숙박형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임대 시세라는 건 제가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얘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지금 4, 6타입이 시장에서 뭐 100만 원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 물론 이게 풀퍼니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110만 원이나 120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보수적으로 해서 그냥 100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시행사에서 1년간 2%를 추가 지급하기 때문에 약 160만 원 내지 170만 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금액을 안정적으로 받고 싶다 하시면 장기 숙박형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제 수익형으로 한다는 것은 즉 객실이 관광시장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처럼 요즘처럼 계속 더우면은 관광객이 지금 부산에 많이 오겠죠. 바다를 즐기러 휴가로도 많이 오고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성수기가 길게 이어지는 타입 시기이고 이때는 당연히 객실료가 높게 형성되고 가동률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반면에 1월 내지 2월이 되면은 비수기가 옵니다. 그때는 또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어요. 연평균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일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광주시 시장이 지금 부산 시장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시기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예측을 하는 거고 두 번째 플러스 저희가 브랜드가 좋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호텔 예약할 때 10만 원짜리 비군 아무것도 이름 없는 호텔, 영순의 호텔과 뭐 15만 원짜리 메리어트를 있으면 당연히 메리어트 선택과 동일한 위치예요. 당연히 브랜드 있을 때 그 프리미엄이 객실료에 반영이 된다. 다만 이거는 높은 수익성, 공격적인 수익성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이제 뭐 코로나 터지거나 아니면 시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하면은 그런 이제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추구하느냐 하면 나는 그래도 공격적인 수익성을 추구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호텔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상향하게 돼 있어요. 이유는 브랜드가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이게 이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당연히 이용률도 높아지고 운영하는 이 비용도 처음에는 손실이 많이 나는데 실수가 많이 나고 근데 그것들이 비용이 안정화되면서 수익 구간이 점점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우상향을 한다. 그래서 나는 공격적인 수익성이 중요하니까 안정적인 수익성이 중요해가 아마 판단하실 때 좀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호텔로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자 자기 숙박형은 임차인이 있으면 바로 그냥 바로 집어넣고 그냥 계약해서 바로 운영을 하면 돼요. 하지만 이제 호텔로 수익형으로서 운영이 되려면 인원들도 준비가 돼야 되고 배식도 준비가 되고 온라인에 판매해서 이 세팅도 해야 되고 이런 준비 기간이 굉장히 소요가 됩니다. 이 준비 기간 동안에 임대직이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없어요. 모든 운영사는 다 없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비수기 오픈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1년 차라서 아직은 우리 브랜드가 잘 이제 안정화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를 저희가 해소해 드리고자 4%를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이해를 하셨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생수기일 때 나는 지금 다주택자라서 또는 나는 생수구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라는 어떤 판단이 있으시다라면 이 두 가지 옵션 중에 초이스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내 평형대가 약간 크고 조망이 좋고 나는 아무래도 이거는 전체 매출을 각 분양가대로 비례해서 임대료를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설명하다 보니까 나는 아주 고층에 내 거는 되게 좋은데 나랑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나한테 임대료를 준다고? 난 그거 싫은데 하시는 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 분이시라면 오히려 장기 숙박형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특정한 그 수요가 있고 그 특정한 수요, 즉 임차인은 그 투숙객은 나는 높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내 호실이 나는 조금 더 높은 내 호실의 가치가 더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일반 수익형처럼 배분을 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 장기 수익형으로 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요거 앞서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하나 호텔 앤 리조트의 마티를 쓰는 사용 기간은 5년이에요. 5년이거든요. 5년 동안에 중도 해지를 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브랜드 계약을 체중할 때 계약은 쌍방이기 때문에 해지에 대한 조항을 넣어놓고 해지의 페널티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만 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5년 동안 잘 썼어. 근데 5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이제 오피스텔로 그냥 가서 난 이제 처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경우를 저희가 대비해서 몇 가지 이제는 장치와 그리고 사전 검토를 했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협성에서 1차는 용도 변경 완료가 되었죠. 2차로 자녀 사실이 묶어서 용도 변경을 하라고 구청에 갔더니 이건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네, 여기가 안 됐던 이유는 주차 문제였었어요. 1차 변경을 하면서 상가가에 있는 주차장까지 모두 다 갖다 써가지고 이제 그 주차가 다 이제 남은 공간이 없어서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은 세대들이 5km 변경하려니 변경할 주차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검토했던 게 저희 교통영향 평가 업체를 통해서 확인한 게 1221실이 모두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부족한 주차 대수가 있느냐에 대한 검토였었어요. 저희가 받은 답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법정으로는 저희는 부족 대수는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첫 번째고, 저희가 나중에도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는 뭐 저희가 동의서도 필요하고 또 관리단 의견도 필요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관리계획에 지금 이제 넣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잔금대식 입주하실 때 관리계획에다가 이제 사인을 하실 건데, 그 관리계획에 놓으면은 추후에 용도 변경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동의서에 대한 부분인데, 동의서에 대한 어떤 이제 사용 기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넉넉히 잡아서 준공 이후에 5년 이후에 오피스텔로 다시 용도 변경을 희망한다면 어떤 필요한 이제 행정이나 어떤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장치를 넣어놨다. 그리고요. 또 이런 사례도 있어요. 나는 했는데 우리가 중간에 나는 다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생수기인데 5km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원래 제가 백스코에서 설명을 할 때는 건축사님 답변이 불가해요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한 건의 세락이 생겼어요. 협정에서 이제 생숙 한 분은 오피로 가고 싶고 오피가 생숙으로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네, 주차장에서 똑같은 거니까. 네, 그래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동부청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나는 어떤 뭐 해지라고 해서 페널티도 모를 거야. 오케이, 다 좋아. 근데 나는 받고 싶다라면은 이제 똑같은 이제 다른 세대랑 이제 교환해서라면은 가능할 수 있다. 라는 게 디파짓 보증금이잖아요. 죄송한데요. 예. 그 디파짓 보증금. 네. 그거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디파짓이요. 누가 가지는? 운영사에서 관리해야 돼요. 이거를 임대인이 가지면은 그거는 누가 봐도 오피스텔인 거예요. 그거는 임대사업자거든요. 운영사에서 파손에 대한 보증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숙박업을 보는 거예요. 숙박에 대한 이제 그게 예치금이기 때문에. 자, 이런 저희가 이제 오피냐 이제 생숙이냐에 대한 부분은 앞서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제 생숙을 운영할 건데
왜 마켓을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 후반부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 이제 그 오픈을 하고 생수구로 준공이 나기 때문에 생수구 운영을 희망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여러 번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부산시장의 일단 생수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례를 해서 그들로부터 저희가 제안서를 이제 받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많은 이제 운영사들이 대부분 이제 뭐 영세하거나 아니면 수명하게 운영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전기세도 안 내고 도망가고 관리비도 안 내고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임대료도 못 받고 오히려 다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전기세나 관리비를 내고선 풀어서 다시 이제 운영권을 받아서 직접 운영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고 있어요. 여전히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업체는 다시 배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수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는 몇 군데 이제 운영사부터 이제 제안을 받았는데, 제안 내용은 거의 다 이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보면은 뭐 기간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를 이제 요구를 하고, 보통 이제 수수료는 영업이익의 20% 또는 40%를 요구를 해요. 40%를 준다고 하는 데는 내가 분양가의 공급가액의 2%를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생수구로 믿고 맡기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그리고 또 개관 준비 기간 동안 3, 4개월 동안에는 수익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생수를 기대를 갖고 공개 중에 수익성이 좋네라고 하고 운영사에서 뭐 5% 드릴게요, 4% 뭐 시뮬레이션 때문에 5%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거 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대한 장치를 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4%라는 이제 추가 수익을 보장해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저희가 어떤 시장 조사 결과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 이 드메르가 다른 기존에 분양되었던 이제 생수과 조금 더 차별화되고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시행사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었고요. 하나는 첫 번째는 운영사가 누가 들어오더라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이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부동산의 자산 가치 높이고 그리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브랜드 도입이 필요하다. 너무 많이 아시지만은 부산에 특히 생수기 많으니까 건물 넘어오신 데에 들어갔더니 1층에 간판이 한 3-4개 달려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갑자기 첫 번째 호텔이라니까 방값이 얼마에 10만 원입니다. 옆에 갔더니 9만 5천 원이에요. 세컨드 갔더니 19만 원입니다. 이러면서 자체적인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단일화된 브랜드 그리고 롯데캐슬이라는 이제 대기업 브랜드와 그리고 하나 호텔앤리조트의 안정적인 브랜드를 이제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브랜드 도입 비용 6억 원은 저희 시행사에서 지원을 합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격적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수익성이 공격적인 수익성이라는 그 말에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제가 해소시키기 위해서 1년간 4%를 지원을 약속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 얼마 정도 되는데? 공급가액이 4%니까요. 만약에 뭐 10억짜리다라고 하면은 연에 40만 원이거든요. 그럼 월에 이제 350만 원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이건 저희가 돈을 쓰면 할 수 있는 거죠. 2번, 3번은. 첫 번째는 돈을 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서 저희가 이 브랜드를 가져오고 그리고 저희한테 이런 구조를 짜주고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뭐 검토해본 건 아니고요. HPM이라는 이제 전문 컨설팅사를 통해서 저희가 용역 계약을 하고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서 이런 구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위탁자예요. 하나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라는 의사를 표현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신 위탁자분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할 거예요. 그럼 그 협의체에서 임원과 대표자가 이제 구성이 되고 그러면은 그분들로 인해서 운영법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운영법인은 하나 호텔앤드 리조트랑 최종적으로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해요. 이 비용은 시행사에서 지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 호텔앤드 리조트에서 이 운영법인 즉 여러분들한테 요 몇 군데의 이제 운영사를 추천해 줄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그 운영사들은 첫 번째는 하나의 검증을 받았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 그들이 제안하는 제안서의 조건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위탁에 대한 기간도 다를 수 있고, 페널티 조건도 다를 수 있고, 수수료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드리는 제휴 혜택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제안을 받아주시고 검토를 해보시고 조건을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위탁 계획을 작성하시고, 그래서 소유와 운영이 분리된 상태로 운영을 하시면 돼요. 브랜드 라이센스 그 아까 비용이 얼마라고 그게 아닌데 브랜드 라이센스 그 비용이 자, 끝나고 질문 죄송합니다. 브랜드 라이센스 비용이 6억이라고요? 얼마나 예? 몇 퍼센트? 브랜드 라이센스 비용이 로열티는 지금 3% 정도 얘기는 나왔고요. 3% 정도에서 제가 의향서를 받았고, 그거는 저희가 자문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도용을 할 겁니다. 매출액의 3%? 네, 매출액의 3%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운영 방식 가장 큰 장점은 뭐 말들이 많이 써 있지만 결국 이제 두 가지예요. 자, 하나는 투명성의 확보예요. 이제 작은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대표단이 만든 설립한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그 법인의 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위탁운영사의 횡포가 왜 나오느냐? 내가 처음에는 그 위탁 계약을 따기 위해서 갑자기 좋은 말을 다 하죠. 우리한테 맡겨서 제가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잘해드릴게요 하고 계약을 딱 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고 나면 내가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해요. 모든 집행도 내가 내 통장으로 그래도 다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 진짜 맞아요? 저기 보면 항상 불켜져 있던데 왜 수익이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계좌 좀 봅시다 하면 왜 보이죠? 안 보이죠? 정산서만 보여주지 그런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없고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운영법인의 계좌를 통해서 모든 자금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금 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은 일단은 우리 이제 위탁자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년도에 대한 내년도에 대한 사업 계획을 운영사가 세웁니다. 내년도에는요 우리가 뭐 매출을 얼마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우리가 몇 명을 써서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얼마 내서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사업 계획을 보고를 해요.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매출이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야? 좀 높게 잡자. 비용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줄이자. 해서 이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면 운영사는 그 예산 내에서 채용도 해야 되는 거고 비용도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방식은 굉장히 보면은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이 방식이 원래는 호텔업계에서는 다 이렇게 해요. 호텔업계에서는. 그런데 생수익이 막 생기면서 갑자기 이상한 방식이 생겨서 갑자기 수익을 뭐 몇 프로로 나누고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전통적인 호텔업계에서는 아주 표준화된 방법이에요. 몇십 년 동안 검증된 표준화된 방법이에요. 내가 건물주인인데 내가 우리 호텔을 멋있게 져놨어. 근데 내가 사람을 채용해서 뽑아서 운영할 수 있지만은 나는 자산가야. 나는 이거에 대해서 부동산 가치를 보고서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부산 가치를 높이고 싶은 거고, 그 운영하고 하는 것들은 전문가가 해야지 라고 해서 소유와 운영이 분리된 형태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얘네 브랜드를 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브랜드를 쓸 것인지, 이게 이제 다음의 문제인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검증된 방식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 생수기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거를 저희 현장에서는 다시 이 방법으로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제가 그런 구도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좀 맛있게. 저희가 이제 브랜드는 저희가 지난 위탁 설명을 하고 그 이후로 8월 초에 하나호텔들이 이제 리조스하고 브랜드 도입에 대한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TSA라는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TSA는 이제 기술 지원, 기술 자문 계약이에요. 이 자문료가 이제 5억이죠. 저희가 이건 계약을 체결하고 납부를 했는데, 이 말은 좀 뭐냐면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는 마티의 브랜드에 맞게끔 안에 있는 우리 객실에 있는 가구 디자인이라든지 뭐 토레메라든지 뭐 컨셉이라든지 또는 기술적인, 기능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맞춰서 이제 기술 자문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거는 이제 우리가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하나에서 요구한 이제 그 객실 수를 맞춘다면 최종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럼 이제 브랜드의 사용권을 이제 온전하게 이제 확보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탁 운영사를 저희가 그 위탁자분들이 선정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운영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물품비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어딘지 제일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일반 호텔이 아니잖아요, 그죠? 비브랜드, 그러니까 브랜드가 없는 호텔이 아니라서 개개인이 난 이 컬러가 좋은데 이렇게 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에서 요구하는 디자인 가이드에 따라서 가구의 토너맨도 지켜야 되고, 그 소재도 정해야 되고, 커튼과 가구의 어떤 매칭도 봐야 되고, 기능성도 봐야 되고, 내부성도 보고 등등등 그런 기술 자문을 이제 하나에서 가이드를 주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현대 리바티에는 일반 가구를 납품하는 부서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아시는 거는 리빙 가구나 그런 걸 납품을 하지만 그 중에 내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는 인스파이어 리조트나 아니면은 그 바리안테리 뭐 오시리아든지 아니면은 이런 좀 특급 호텔들의 객실 인테리어와 가구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의 디자인을 그쪽에 의뢰를 해서 1차적으로 가구에 대한 가구뿐만이 아니라 뭐 패브릭이나 뭐 이제 러브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컨셉을 잡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와 협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확정을 내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저희가 이 물품비를 사실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만 물품비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걸로 해가지고 비싸면은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리미트를 저희가 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산정 기준은 협상에서 한 4, 5년 전에 이제 초기에 이제 우산평형 때에 부과됐던 물품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어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미트인 거예요. 리미트로 해서 저희가 현대 리바트나 아니면 하나랑 협의를 할 때 우리는 이 호실에서는 맥시멈 이 정도까지 하겠다, 이 정도 하겠다 이런 이제 기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거만큼이나 아니면 좀 더 낮아질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4, 5 타입은 조금 더 이제 가구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대신에 커티 좀 더 들어가고 해서 여기는 분명히 금액에 대한 변동성은 분명히 존재하니까 이거는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음의 내용은 이제 예상 수익률에 대한 부분인데 이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랜드 도입 자문을 하고 있는 HPM이라는 회사에서 산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한화와 협의를 해서 이거로 왜 필요하냐면 한화의 브랜드가 도로를 이 정도의 시장성은 있어야지 우리 브랜드를 줄게예요. 전제 조건이. 그래서 시장 조사를 했는데 사업성이 전혀 없으면 브랜드를 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상권 분석을 통해서 출점을 인정을 해주거나 안 하잖아요. 상권에 따라서 우리가 뭐 F&B 브랜드라도 또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문사에서 시장 조사를 하고 브랜드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어떤 이제 가동률이나 이제 객단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 구조를 가서 그걸 이제 하나의 제안해서 이쪽에서 이 정도면은 적정하다라는 이제 판단해서 검토되는 의견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가동률이 뭐 78%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어디까지 좀 참고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검토하던 시점에 저희가 뭐 210 또는 250씩으로 해서 검토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객실수가 지금 미정인 상황이죠. 또 하나 이거를 검토했던 기준은 저희가 4, 5, 4, 6 타입이 예를 들어서 85% 나머지 7화나 90이 약간 뭐 15% 이 정도로 저희가 믹스를 해가지고 검토를 했던 건데 지금은 현재 어떤 타입에 더 많이 실릴지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이 정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시장에서 브랜드 프리미엄을 반영했을 때는 이 정도는 예상이 된다라고 공부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가장 구체적인 숫자는 언제 나올까라고 하면 이제 다음의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선 저희가 입실 사전 점검 회사가 있죠. 다음 뒤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날은 두 가지를 저희가 좀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번거롭더라도 내가 위탁을 하겠다, 장기형을 하겠다, 아니면은 수익형을 하겠다는 좀 결정을 해주시고 결정이 되었다라면 첫 번째 분양 당시에 위탁 관리 계약이라고 체결을 하셨어요. 전 세대가 다 작성하셨어요. 그 계약의 내용이 총 세 가지입니다. 영업 신고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전 세대 영업을 신고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공용부에 대한 관리를 맡긴다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나의 이제 그 의결권을 다 이제 맡기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부는 오피스를 운영하고 지금은 또 다른 운영사에서 운영할 거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들이 이제 파기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전체 호실 모두 다 위탁관리 계약 해제를 위한 이제 합의서를 체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히 작성할 건데, 두 번째는 이제 위탁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제 수익형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수익형 단기 숙박형으로 할 건지 결정하셔서 당일에 위탁 계약을 좀 작성을 해주시고, 이거 또 한번 넘어갈게요. 물품비는 저희가 타임마다 물론 다 다른데 저희가 이 돈을 쓰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보면 의사 표현과 증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차익과 상관없이 다 실당 200만 원을 증거금으로 이제 납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바로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계약이 빠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이날 동시에 오피스텔 변경을 희망세대는 14일까지 모든 용도명이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9월 16일에 용도명령 접수를 할 거예요. 그럼 그 접수된 이후로는 못 바꿔요. 여기도 못 나오고 여기도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상 결과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는 일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위탁을 맡기는 세대수나 이제 호실이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로 인해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을 할 거예요. 협의체 구성을 하고 여기서 임원도 선출하고 이제 대표도 이제 뽑고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우리 자문사가 또 조건을 협의를 해서 프랜차이즈 주권을 어떤 최종적 협의에서 그래서 뭐 3%를 할지 아니면 2.8%를 할지 아니면 뭐 2.5를 할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최대한 그들의 이제 역량을 활용해서 제가 주권을 확정을 짓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이제 체결합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또 한 1억 원 정도가 발생하는데 시행사가 이걸 또 부담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협의체한테 이제 하나호텔 리조트가 운영사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추천된 운영사는 각자가 생각하는 조건들을 각자 제안을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에 대한 거, 수수료에 대한 거, 어떻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사업 매출이나 수익이나 예상되는 수익률 등을 그때 다 제안을 할 거예요. 그때 나오는 데이터가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아까 전에 저희가 이 사업을 207 또는 250로 해서 검토했을 때 컨설팅이 검토했던 숫자가 있고 실제로 내년도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중에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는 운영사를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건을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운영사가 선정이 되면은 운영사가 지원을 해서 위탁자들의 대표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법인인 이 AMC를 설립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AMC와 다시 부산 오션파크 최초에 입실 점검 때 여기 개개인 분들하고 부산 오션파크하고 위탁 계약을 썼잖아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의 승계 계약을 다시 이제 체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운영에 착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다른 곳의 여러 사례들을 또 오래 생수 같은 경우도 벌써 1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이제 오랜 동안 이제는 이런 시도도 있었고 저런 시도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결론은 저희가 전통적인 업계에서 쓰는 방식으로 구조를 만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믿고 운영사를 맡기고 내가 위탁 개혁을 체결한 이후에도 여전히 밥의 지위로서 운영사에 대해서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큰 핵심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위탁 운영의 생수기 호텔이나 수익형으로 운영이 될 때 또는 장기 숙박으로 위탁을 맡기셔도 초기에 과잉 공급에 의해서 임대가가 낮게 형성이 되는 것에 대한 보완책을 저희가 드리고자 2% 그리고 4%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여기까지는 이렇게 확정이 됐고 이제 앞으로는 저희랑 같이 다음 단계를 밟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뭐 추가로 필요한 내용 있으시면은 제가 질문 계속 있을 거야.
시행사에서 2%가 4% 지금 하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잔금을 빨리 납부해라, 빨리 공기를 쳐라 이 얘기인데 아까 비품비가 최소 1,200만 원 든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200만 원밖에 왜 지금 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 2%, 4% 그거 대신에 2,200만 원 늘면은 1,200만 원 주면 돼. 비품비로. 그건 좀 이제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1,200만 원을 만약에 지급을 한다고 쳐도요, 재세금감도 떼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결국에는요, 이제 처음에는 뭐 목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물품 사는 방법도 있겠죠.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보다는 이 운영을 하면서 있어서 그 수익률을 높아가는 게 훨씬 더 그분들한테 유리하다는 거지. 처음에 무슨 사봐야 그거 가지고 글쎄요 무슨 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요것만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아파트 살지만 네. 아파트 관리 정산비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재개발 재건축 하는 분들이 뭐 하면은 이렇게 총명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 네. 제대로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영하는 데서 나중에 정산 결과를 갖다가 결산은 이게 그 자료를 주겠죠. 그런데 그거는 다 그게 그래서 수익이 얼마 나왔어? 수익이 얼마 나왔는데 내가 얼마 받는 게 적정한 거를 어떻게 계산을 한단 말입니까? 그거 보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회계나 어떤 그 전공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은 그 회계 장부를 어떻게 그거를 다 본단 말입니까? 그건 뭐?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게 모든 분들이 그거를 다 모실 수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법인에는 감사도 있는 거고 이사도 있는 거고 해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이제 임원분들로 뽑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처럼 생각을 하신다면 장기 숙박형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질문 끝났고요. 네. 혹시 그 자체적으로 뭐 법인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만약에 이제 진행이 빨리 안 돼서 네. 조금 몇 달이 돼서 딜레이가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백시를 돌릴 수 있는 일정도 좀 더 뒤로 미뤄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차피 타겟으로 하는 이제 개발 날짜는 있고 이게 이 모든 서류를 이제 주체를 변경한다는 의미인 거지.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시행사에서 이거는 주관을 계속 주도를 해서 일정을 끌고 가겠죠. 그리고 이게 의견이 모아지는 시점에 이제 에임스를 설립하고 계약을 승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약 하시는 게 한 내년 한 몇 월쯤에 백시를 돌려서 수익이 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가오픈하는 이제 프리푸딩 기간은 대략 내년 2월에서 3월경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의 이제 가오픈이 지나서 정식 오픈은 한 달 후에 진행합니다. 그 한 달 동안에는 일단은 개시날에 초반에 보면 냄새도 많이 나요. 이제 가구 냄새도 나고 세진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운영하다 보면 직원들이 손발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닝 기간, 그러니까 이거 조정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지금 수익형이 뭐 날 거냐 날 거냐 뭐 이런 거에도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네. 이거를 위탁사에 운영사에 계약을 했을 경우에 하고 나서 네. 그 위탁사가 수입하고 지출 그 내역을 네.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네. 제주도에 무슨 호텔이나 뭐 보면은 그거를 제대로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 알려면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네. 막 참 몇 달간 걸리거든요. 네. 1년, 2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요구할 때 제대로 그거를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네. 지출이 얼마나 됐는지 예를 들어서 그 운영사가 실제 직원도 아닌데 자기 와이프나 뭐 가족들을 갖다가 지급을 해가지고 막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걸 우리가 투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중간에 그 운영사를 뭐 투표를 해서 바꾸든지 바꿀 수가 있느냐 없느냐 네. 그 몇 퍼센트 돼야 바꿀 수 있느냐 네. 근데 나는 그게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우리가 그 운영사 계약을 안 하고 나는 나름대로 내가 부동산을 하든지 위탁하든지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는 독자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예, 일단 거기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 굉장히 이제 보편화된 문제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모든 운영사들이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위탁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뭐 다양한 이제 좋은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그냥 믿고 맡겨주시면 내가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위탁 계약을 하고 나면 내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는 내가 결과에 대한 공유의 대상 또는 통보의 대상이지 이 내가 모든 의사결정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금 집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 집행도 사업 계획도 내가 내부적으로 세우고 내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또 나의 통장을, 즉 운영사의 통장을 통해서 모든 자금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뭐 원장을 요구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제 거래료를 요청하지만은 제가 공개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희 위탁자분들 여러분들로 구성된 이 법인의 계좌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에 들어오는 입출금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제출하고 승인이 받은 내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에 보면 예전에 이게 그래요. 한 10몇 년 전에 분양형 호텔이 한참 전국적으로 많이 생겼어요. 그때 제주도에 그때 많이 생겼고 결국에는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분양형 그 위탁 계약이 보통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동안 하고 모든 의결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처리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의결권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결권에서 다 공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운영사가 모든 의결도 직접 다 하고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큰 문제로 이루어졌고 이제 사회적 문제가 돼서 법원에서 그러면 복수운영사를 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한 건물에 갑자기 간판이 3개 달리면서 이제 부동산 가치가 이제 떨어진 거죠. 나름에는 본인들끼리 서로 한 군데 독점하지 말고 경쟁 관계를 위해서 하라는 의도였지만은 실제로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수운영사가 여러 개 생겼을 뿐이지 실제로는 여전히 모든 계약의 권리의 주체는 이제 운영사에 있고 수분양자는 바뀌었으면은 자료 열람을 위해서 계속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구조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구조 내에서는 법인의 계좌와 어떤 이제 그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실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제 중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좀 예를 들어서 50억이 수익이 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상은 그래 했는데 실제 뭐 10억이 났다 적자가 났다 이제 그런 예감이 들었을 경우에 우리 이제 그 뭡니까 입주자 집 계약자들이 이걸 어떻게 지금 뭐 조치를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예를 보면은 실제 그 집 주인들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잘 서로 연락처도 모르고 그래서 서로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그래서 행동을 저희가 하는데 계약을 하시면은 이게 뭐 182조인데 이익부이면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 드릴 거고 그 중에서 내부 협의 중에서 내부 추천을 통해서 임원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은 그분들이 같이 하고 소통하고 어떤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전체 공지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게 저희가 만들어놓은 이제 사건이니까요. 방금 그 질문에 약간 구체적으로 조금 드리는데 말씀하신 게 좀 저도 궁금했던 거는 이 안에서 협체를 구성하는데 구성의 과정이 좀 궁금하고 저희는 뭐 한다는데 몇 명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추후에 말씀해 주시겠지만 구성이 되면 그까지는 됐는데 우리 아파트도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막 되고 나면은 뭔가 결정할 때 항상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의사로서 반영을 하는데 위탁업체가 뭔가 입주 어떤 설치되면 우리 나머지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 어떻게 서로 반영이 되고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결정할 때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그냥 그 협의체에서 이제 우리가 위임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무조건 결정을 끝내는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 좀 같이 들으니까 궁금해서 보통 이제 관리단의 경우는 중요한 이제 관리 규정에 따라서 이제 의사결정을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이제 뭐 수익이나 또는 정비적 프로가 이제 분리했을 때 의결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뭐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우선은 이제는 저희 위탁자분들이 모여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임원을 선출하고 나면 내부적인 규약은 분명히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은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 동의가 있는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그러면 임원들의 어떤 의견으로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정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사실은 제가 거기까지는 고민은 못했습니다. 인정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협의체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이제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 놓고 설립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위탁 임원이라는 게 위탁자 중에서 임원을 선출한다는 거죠. 네, 네, 우리 위탁자 네, 네, 우리가 괜찮죠? 네, 그분들하고 이제 임원을 선출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같은 위탁자분들이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고 그렇게 임원들하고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는 없나요? 왜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그 목적입니다. 그게 왜냐면 보통 보면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개개인으로 있고 그 내내 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이제 터지고 인지가 될 때쯤에서 이제 정조직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뒤늦게 이제 그게 전체가 모여서 어떤 이제 목소리가 이제 공모화되는 단계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불필요한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위탁 계약이 작성된 분에 한해서 제가 우선적으로 그렇게 이제 창구를 열어서 어떤 이제 공통된 의견을 좀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총회 창구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말씀은 네. 그 집주인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협의체 법인 통장을 만들고 모든 자금의 입출금은 그 통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 협의체幹부들이 선출되면 네. 그 대표 의견으로서 운영사를 통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네. 집을 우리가 샀는데 네. 건물을 샀는데 하나의 소문을 다 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소문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네. 하나에서 로얄티를 너무 많이 떼가는 거 아니냐? 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 사업을 운영을 했을 때 수익이 나면 오바우트라고 나중에 디테일한 건 뭐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네. 네. 하나에서 관리 비용 내지는 로얄티 비용을 대단히 높게 떼간다. 그리고 네.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중에 얼마를 가져간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주인들이 얼마 정도를 가져간다. 오바우트로 그렇게 계산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하나한테 저희가 이제 받은 정보는 이제 매출이 3%예요. 매출의 3%가 하나 네, 브랜드 로얄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거 뭐 항상 하는 고민인데요. 내가 그러면 브랜드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자산 가치나 아니면은 그 객실료의 상승분에 대한 거를 내가 3%로서 지급할지. 자,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송도에 있는 페어필드 호텔과 비브랜드의 호텔이 평상시에 객실료가 15%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면은 3%를 여기서 내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하나에다가 로얄티가 한 3% 정도 갈 거다. 3% 정도 갈 거고요. 오바우트로. 네. 운영사는 뭐 이제 매출 베이스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매출의 뭐 2.5 내지 3% 이렇게는 제한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제 그 영업이익이 이제 상승되는 만큼 인센티브를 요구하기도 해요. 네. 통상적인 기준입니다. 또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무조건 영업이익이 난다는 전제에서 영업이익의 뭐 10% 또는 20% 이렇게를 이제 제한하는 나중에 중이에요. 협의체하고 계약하기 나누게 네. 그래서 하나에서 운영사를 추천해주면은 A 운영사는 매출의 몇 프로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영업이익의 몇 프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그 데이터를 보고 시뮬레이션을 보고 그 숫자가 어느 게 더 나한테 유리한지는 그때는 판단하시면 돼요. 그때가 판단을 하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네. 운영사가 보통 전세 운영 수익 금액에 네. 계약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10%를 가져갈 수도 있을 거고 상사가 잘 돼가지고 성과금을 더 주라고 관리를 잘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협의체로 이렇게 계약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각 집주인들이 네. 가져가는 수익을 대강 어느 정도 미니멈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될 것 같냐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것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지금 검토 단계에서는 이제 뭐 5.몇 %라는 수치가 나왔지만 이게 안정화되는 시점에 주식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부터 오픈했는데 갑자기 시장에 알려주는데 내가 오늘 땅 이러는데 갑자기 그 돈을 승리 안 하면 사실상 말이 안 되니까.
다만 시기적으로 만약에 이게 뭐 이제 5월에 가정이라서 갑자기 이제는 좀 여행을 많이 다니는 시기라서 수익 갑자기 이용객이 많아지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홍보가 많이 돼서 바로 이어지는 7, 8월에 성수기로 가가지고 수익이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거꾸로 만약에 이게 연말 정도에 오픈해가지고 1, 2월에 비수기를 바꾸면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되게 크다는 얘기예요.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우리가 높게 보지만 마찬가지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사에서 4%를 지원해드리는 거고, 반면에 나는 그거 너무 골치 아프다. 이런 거 맨날 정산서 확인하기 싫고 나는 그냥 여기 한때 그냥 다달에 나는 딱 그냥 뭐 100만 원만 받으면 좋겠어. 또 150만 원 받으면 좋겠어 하면은 장기 숙박형으로 하고 거기다가 추가 지원금 6%를 받아서 1년 정도 좀 본격적으로 가져가겠는데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네. 선생님 말씀은 각 집집마다 하루에 생수 운영해가지고 네. 자기들이 가져갈 수익률은 장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운영을 잘해하고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운영사하고도 협상을 해가지고 조율할 수가 있고, 네. 하나하고도 조율할 수가 있고, 그렇겠네요. 그 구성체에서 그렇죠. 그래서 운영사를 선정을 할 때는 이 운영사가 정말 어떤 믿을 만한 곳인지 정말 신뢰가 있는 곳인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작년에부터 제가 이 생수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해드리기 위해서 운영사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있고, 근데 그 좋다라는 게 사실은 호텔 사업은 입지거든요. 입지가 첫 번째예요. 브랜드 아무리 좋아도 사실 입지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입지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래도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요소는 브랜드인데 얘는 충성 고객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20만 명의 온라인 회원들이 있고 오픈했다는 소식은 전국에 120만 명 회원들한테 뿌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들의 이제 가족까지 하면 굉장히 이제 노출이 있고 또 그런 마케팅 효과의 측면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라는 브랜드가 강점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그 운영을 과연 어떻게 더 이제 알뜰하게 규모를 줄여가면서 정말로 이제 운영을 하냐는 운영사의 노력도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운영사를 관리하는 우리 자신들도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가졌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안정화됐을 때 이게 수익 정말 안정화되는 이제 그림이 나오겠죠. 지금 여기 아까 그 이거 생수 주차 면적 예약은 어떻게 됩니까? 주차요. 주차. 네. 호실장 주차장 면적. 일단은 저희가 면적에 따라서 이제 확정이 돼야 되죠. 부동산이 몇 개인지, 뭐 7하나 몇 개인지, 4호설이 몇 개인지 확정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주차 기준을 가지고선 저희가 이제는 대수를 이제 확정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좀 확정 그 부분에서 좀 확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죄송합니다. 아까 저 중간에 설명하시고 현상을 예를 들어가지고 그 생수 운영을 하다가 그 오피스텔로 변경을 하고 했을 때 주차 면적이 문제가 돼가지고 뭐 불어가 났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대상식으로는 분양가에 주차 면적까지 다 포함된 게 분양가인데 저희들이 생수를 운영한다고 해서 참 그거보다도 오피스텔 변경하는 데 있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상가분 주차 면적까지 다 가져가고 그걸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 전문가 아니라서 아니 시행사에서 나오실까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주차를 선정하고 하는 건축사나 제가 아니면 교통평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다는 건 아니고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는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이제 생수기 때에 필요한 호실에 필요한 주차 대수 가능했죠. 여기는 상시로 있는 게 아니니까. 손님은 왔다 갔다 하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비율이 많을 거고 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떨어질 거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차량을 소유하고 상시 주차를 시키는 비율이 되게 높겠죠. 그러면 이제 그 타입에 따라서 이제 주차 대수가 다르게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게 플러스 몇 프로를 더 가산해서 넣으냐의 문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생수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법정 대비해서 130% 정도를 하면 그게 오피스텔 했을 때 110%의 기준과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가 없다는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타정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옆에는 왜 부족하고 하는지는 사실 저는 그건 몰라요. 근데 다만 제가 전달해 드린 거는 일단은 그 저희가 건축사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만 이제 말씀드린 거고, 저희 쪽에서는 그 부분이 저도 우려가 됐기 때문에 건축사 통해서 우선적으로 확인했는데 이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네. 저희들은 이거 분양을 받았을 때, 네. 뭐 세대당 한 대 정도는, 지금 한 대 정도는 주차비 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가만히 분양을 받았는데, 생수를 운영하는 거에서 그 주차비 지금 잘하셨거든요. 나중에 그 생수를 5년이라는 계약이 끝나가지고, 그 생수, 그 우리 호식에 대한 주차비 그걸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듭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수기 때와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차 상금되는 기준이 달라요.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주차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상금되고, 생수기를 유지하는 데는 생수기간이 이만큼 유지된다면 그런 기준이 적용돼서 기율이 좀 적게 형성이 되겠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뭐 크게 이게 뭐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 그런 개념은 저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용도 일부 포함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생수 계약 5년이 끝나고 나서 네. 그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오피로 변경을 가능해가지고 네. 그 오피로 변경을 하고 싶은데 주차 면적 때문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아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1221씩이 다 오피스텔을 변경해 있었을 때 주차가 부족하냐를 우선 검토했던 내용이 그 말이었어요. 지금 오피스텔로 그 전환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뭐 문제는 없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네, 지금 이제 네.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시행사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드메르 자체가 원래는 생수기였는데 네. 지금 이제 오피로 변경을 하니까 네. 제가 보기로는 이제 오피로 변경을 하셔서 뭐 실거주를 하시거나 세를 주실 분도 계시고 네. 또 이렇게 뭐 하나가 이제 들어온다 하니까 하나로 이제 그쪽에 위탁 이쪽을 하실 분도 계시고 또 개별적으로 30실 정도를 소유하면 네. 뭐 에어비앤비든지 숙박업을 할 수 있는 법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그렇게 그분이 이제 30부실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이런 위탁 운영을 개인적으로 하실 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거는 임대사업자예요. 내용실이 임대를 해준다는 거지, 임대료를 받는다는 거지, 내가 이거를 손님을 봐서 숙박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숙박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공주위생법에 따라서 30실 이상의 영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신고를 한 사업자가 운영을 한다는 의미인 거지, 이 소유주가 개별적으로 운영한다면 아주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세무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기고요. 탈세라든지. 그러니까 30부실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요. 그러니까 보유하는 사람이 네. 그럼 내가 이거를 하나에 안 하고. 그렇죠.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거야. 네. 뭐 그게 정말로 뭐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강제할 수는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똑같은 거예요. 한 건물에 30개짜리 한 운영사 3-4개 들어가 있고 네. 거기서 뭐 이제 거기 내에서 이제 가격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고 네. 그게 결국은 경쟁 관계에서 질적 긍정적 효과를 낼 거라고 본다라면 이건 이미 한 5년 전에 이미 그 결과가 다 나온 거거든요. 이미 그렇게 해서 복수형사를 해서 결국에는 자산 가치가 떨어졌다, 왜 실제 수익성 떨어졌다, 그 중에서 30%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모텔 때문에 뭐 모텔 같은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거는 이제 30실의 어떤 기준이 있는 거지 30실을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할까요? 30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예약을 받고 손님을 체크인시키고 문제가 생겼다면 같이 가서 정리해주고 거기도 자금 관리해야 되는 회계기관이 경리기관도 네, 필요하고 당연하죠. 그러다 보면 30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필요한 거고 100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10명이 필요한 거예요. 또는 11명이 필요하겠죠. 아, 제가 질문 드린 거랑 지금 네. 답변이랑 좀 다른가요?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는데, 네. 그러니까 시행사시니까 저는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린 가능성이 저는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예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보통은 이제 저희도 이제 공동주택이니까 네. 저희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공동관리 사무소가 생기지 발상성이 있죠. 있을 네.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러면 저희가 이거 지금 저도 이걸 보니까 네. 저희가 지금 비용이 나가야 되는 게 보면 일반적으로 제가 아파트에 그냥 거주를 하면 뭐 관리비가 일단은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걸 이제 이 사업자 법인을 설립하는 그 부분에서도 법인체를 운영하는데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똑같습니다. 우리가 네. 운영사를 운영해도요. 네. 운영해도 대표사에 있고 제너럴 매니저가 총괄에 있고 뭐각 부서장이 있고 거기에 네. 이제 자금 관리하는 경영도 다 똑같이 들어가요. 이게 내 법인이 운영한다고 해서 이거 플러스 이게 있는 건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하나의 일단 이제 그거를 프랜차이즈 사용하는 거를 3%를 또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위탁 운영사 같은 경우도 매출의 10%를 그 사람들의 이익금으로 줘야 되잖아요. 뭐 매출이 그건 안정해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네. 일부는 줘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 호텔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있잖아요. 어메니티를 제공한다거나 이 세탁비라든지 그런 거를 제외한 영업이익에 또 얼마를 위탁 운영사에다가 줘야 되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매출에서 수수료를 떼든지 아니면 영업이익에서 떼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비용 빼 떼고 떼고 관리비도 또 납부가 돼야 되는 거고. 그거는 30기를 운영을 해도 마찬가지인 거고. 아,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위탁을 맡긴 계약자들이 설립한 그 설립 법인이 만약에 생기면 네. 그 법인을 사무실이나 그걸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은 뭐 인건비라든지 뭐 대표를 하던 임원을 하던 그걸 그냥 봉사활동을 하시지는 않나는 거죠. 회사 자체가 생기는 거니까 거기도 직원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서 만약에 뭐 이익이 생겼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법인세나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똑같습니다. 이제 운영사가 운영을 해도요. 네. 운영에서 발생한 이제 거기다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그리고 일반관리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는 세무 다 정산 대상인 거예요. 다 그거도 비용인 내야 거예요. 되고 위탁 운영사에도 또 아니 여기는 이렇게 위탁을 맡겨도 수수료 여기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문제인 거지. 지금 생각하시는 건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여기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니냐? 아,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이 그게 아니에요. 동의를 하나 여기 있는 거를 여기 발생하는 비용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만약에 사무실을 얻어야 된다면 사무실 임차료가 발생할 것이고 네. 써야 되면 모든 비용이 발생해요. 나중에 세금이 나와도 이거 다 해요. 자체적인 거 빼놓고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산의 대상인 거예요. 이 다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이거를 여기 있는 거를 여기 넣어주죠. 물론 여기에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죠.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운영법인에 우리 관리 대표가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수를 할 것이냐 무보수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진짜 차 떼고 후 떼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리고 지금 네. 장기수박. 장기수박. 예, 장기수박. 네, 네. 네. 그 사익별 일단가를 얼마 정도 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초반에 나 홍보 이런 걸 위해서 너무 좀 싸게 하면 이미지가 싼 걸로 돼서 나중에 올리기도 힘들 텐데 적정한 가격으로 이거 아주 좋은 사실 정확한 질문이세요. 이거는 이제 모든 호텔들이 처음 오픈하면서 받는 공의예요.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 내가 많이 알리기 위해서 저가를 풀어서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그 점유율, 가동률 전략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나는 덜 차더라도 나는 배당가를 높게 가질 거야. 이렇게 이 전략이 선택이 돼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시장 경황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시장에는 얘는 싼 거 따로 인식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초에는 보통 이제 한 달 정도는 이제 안에 어차피 냄새도 빼야 되고 지금 훈련도 쉽게 해야 되니까 노는 의미해서 싸게 한 달 정도 프로모션으로 해서는 일부 싸게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적정가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싸게 하면 사실은 여기에도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니까 예, 그 비용이 다 빠지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객단가를 높여서 조금은 힘들더라도 조금 객단가를 높여서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비싼 호텔로 이제 인식이 되거든요. 사실은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그렇게 뭐 굉장히 뭐 저거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우리 호텔이 뭐 크진 않지만 나는 굉장히 우리는 고급이라고 나는 비싸 나는 일단 뭐 5성급의 금액을 갖고 있어. 물론 이제 그 커뮤니티나 고객실을 다 따라줘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내가 추구하는 금액이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면 그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작은 타입은 그래도 14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주중주말 했을 때 평균적으로 적정하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뭐 7하나 정도는 20만 원짜리 전후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뭐 그런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신세 기준에서 제가 보는 판단이 그렇고 그거는 나중에 6년 4년 과정에서 어떤 전략으로 갈 것이냐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시행사에서 오셨다고 그랬죠? 네네. 시행사라고. 네, 부산 오션. 네. 부산 오션 그 건물. 오션. 예. 시행사에서 당후에 그 운영사가 선정이 되면 이타고 관리업체가 선정되면 시행사에서 관리업체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모든 권한은 현재로서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저희가 1년 동안 저희가 6% 내지 4%를 또 지원해드리면 저희도 최소한 그거에 대한 숫자는 봐야 되죠. 네. 방만해질 수는 있어요. 어차피 시행사에서 4%면 지금 또 다시 알지만 임대시장에 지금 뭐 상가도 그렇고 다른 임대인 물건에서 4%는 수익률이 나오는 것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냉정에서 뭐 2%, 2.5%, 3% 그건데 그래서 이제 염려스러운 거죠. 네. 시행사가 운영사를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통제 시스템이 없어지면 오로지 그 소비체에서만 운영사하고 의사소통을 컨트롤해야 된다. 사실은 소비체가 잘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매달 지급을 할 거고 그거에서 저희는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다고 해서 이게 방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있다, 시장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그리고 비용이 적정하다면 과대입된다라는 거는 저희도 같이 모니터링을 해야지 그걸 보고서 저희가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믿고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저희도 그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까지 처음부터 계속 갑니까?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시행법에는 이제 그 입주가 다 끝나고 하면 사업을 보통 준공하고 나서 준공 후에 청산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오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문화재생 시설 이제 정부청에 기부하는 기간이 지금 이제 8년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오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지금 몇 채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지금 현재 한 100실 정도. 100실 정도 하면 90타입이 한 몇 채 정도 됐었어요? 90타입이면 뭐 한 10, 네, 10% 정도? 10%? 네, 네, 주로 4, 5, 4일들이 많죠. 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장기 숙박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장기 숙박형이라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중개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기존에 있는 자산 처분 전까지는 생수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그 5년 후에 그 처분하고 그렇게 저기 근데 여기서도 큰 평수가 수익이 좀 많이 좀 매진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마감 그게 좀 더 보면 협성 같은 경우에 보니까 큰 평수가 더 마감이 많이 빨리 되는데 그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장에 이 부산역 일대에 중대형 평형이 없어요. 다 보면은 여기 6평, 7평 정도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시장 전체에 봐도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저기 4, 5, 4리 아니면 7하나 90타입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그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도 좀 더 디테일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90타입이 만약에 100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90타입이 예를 들어서 50개 있을 때하고는 다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여기가 구공타입이 몇 개 정도? 어떻게? 지금 롯데 두뇌는 구공타입이 저희 90, 500개 정도. 500개 정도. 500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든 숙박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90 타입이 100개가 돌아가면 그만큼 어느 정도 수요가 차겠느냐 이 문제입니다. 50개일 때와 100개일 때는 다른 문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뭐 지금 현재 조금수로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90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어요. 가족 단위도 있고 두 가족도 오고 세 가족도 오고 그래서 객실을 작은 거로 2인용짜리를 몇 개를 하는 것보다는 중대형 평균으로서 한꺼번에 숙박하는 게 우리가 뭐 펜션에 가면 한 40만 원 정도라도 펜션 가는 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작은 평형보다는 큰 평대가 가격대는 훨씬 더 이제 증가폭이 크고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 가동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성수 계통이 굉장히 이익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장점은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는 적정하게 필요로 하는 기치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을 때 되게 잘 되니까 해서 이게 막 갑자기 한 200개 됐다. 200개 돼도 그게 잘 된다? 그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아직 안 나온 거든 만약에 제 객실 제가 이용하고 싶다. 네. 또는 이제 전국에 있는 하나며 뭐 1년에 10회 무료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하나 리조트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화를 교차생활 프로그램은 저희랑은 해당되지는 않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운영사의 역량입니다. 운영사가 제휴도닥이 돼 있는 다른 이제 다른 호텔들이 전국에 있다라면 그럼 그때 가봐야 교체를 하는 거는 그것도 운영사의 제한 능력이 하나가 되겠죠. 저기 장기하고 장기 네. 수평형하고 수익형하고 두 개를 했었잖아요. 네. 그 두 개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골랐다가 장기를 골랐다가 수익형을 바꿀 수도 있고. 네, 하나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장기로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의외로 이제 시장이 잘 안 맞춰진다. 그런데 이제 호텔이 이제 준비가 끝나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이제 장기로 그 기간에 운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뭐 1년 정도 운영했는데 1년 지나는데 이제 수익률이 그렇게 막 안 오른다 하면 그러면 2년 차에는 이제 뭐 장기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여지를 뒀습니다. 지금 시행사에서 나오셨다고. 네. 지금 근데 왜 이게 시행사에서 하지도 안 해도 전화를 듣고 있기로 자금 들여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저희는 그렇죠. 네. 첫 번째 자금 장기로 했을 때 2%고 그렇죠. 자금 잘 받아야 되고 자금 받는 거는 돈 기시는 아니 그렇죠.